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9월 CPI가 나왔죠. 그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CPI에 무척 주목해 왔는데 시장에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아주 빠졌다가 급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오늘은 시장 이슈 전반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우리 윤 센터장님은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겠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래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좀 어떤 경로로 됐던지 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저에게 온 뭐 대화라던가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냥 그 정도로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판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물론 뭐 이제 앞서도 많이 얘기 있었지만은 CP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예상치를 넘어서서 미국 시장이 한때 아주 그 우려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어제 저녁 식사 중이었거든요. 예. 네, 분명히 유럽 증시도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폭락을 하더라고요. 나스닥 선물이. 그래서 예.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도 똑같죠. 네, 그렇다고 해서 밤을 새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게 뭐지? 글쎄 말이죠. 그렇죠. 잘못 봤나 했어요, 저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은 약간 항복의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몰아붙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못 버티겠거든요. 네. 저같이 해설하는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지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집어 던지기 시작하니까 어쩌면 참 어제 좀 장난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 그래도 어제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돌아섰습니다. 근데 또 아침에 반응이 매우 재밌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제 미국의 CPI는 상당히 부정적 뉴스입니다. 그건 그렇죠. 분명해요. 분명하죠. 특히 가장 두려운 거는 우리가 다들 이런 인지를 해왔죠. 연준의 경로를 11월에 75bp 올리고 12월에 50bp 올리고 나면 내년에 한 25bp 올리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금리의 상승 속도를 줄이기만 해도 좀 금리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균열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있었는데 예. 이거 보니까 뭐 75 올리고 또 75 올리고 뭐 이거는 일단 악재죠. 예. 그리고 어제 무엇보다 전월비로 확 치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성장률 데이터라는 크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가 있고 추세를 좀 보려는 거고요. 그 추세 요인을 제가 했어. 그리고 전월비 데이터가 있는데 전월비로 이렇게 치고 나가면 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신호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좋았는데 물론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선택이 났습니다. 아침에 정말 부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왜 올랐는지를 다들 설명하시는데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수급으로 보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의 청산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어제 데이터를 다 세밀하게 뜯어봤더니 그래 이거 보니까 임금 쪽에 약간 약세가 왔어. 이러면 이거 좀 스티키한 부분이 좀 완화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섞이겠죠. 예. 근데 이거는 각자가 인과관계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각각의 추론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번이 아닐지 모르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 문득 나쁜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진다면 예. 그거는 바닥을 잡아가는 시그널일 겁니다. 오늘이라고 단정은 못 짓겠어요. 워낙 안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하지만 어제처럼 이렇게 개인들이 항복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부정적 뉴스에도 왜 주가가 버틸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팔 사람들은 많이 판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우려 요인들이 어쩌면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확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점심시간이신데 뭐 이게 지금 내일은 어떨까 모레는 어떨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오늘 아침은 기쁜 소식입니다. 안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자체로서 긍정적 뉴스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크로 지표는 안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CPI가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 FOMC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고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나라 금통위도 계속해서 이제 뭐 열릴 때마다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장이 금리 인상에 반응하는 것도 이제는 약간 내성이 붙지 않을까. 많이 그 충격이 초기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는데요. 그런 기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좀 뜯어보죠. 조금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걱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보다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예. 그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가 임금 때문에 계속해서 이 코스트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는데 알다시피 1970년대에는 노조의 교섭권이 강했기 때문에 예. 이게 진행된 거예요. 그때처럼 노조가 강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임금도 내려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하여튼 뭐 의료비 오르고 이런 거는 뭐 일시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예. 하여튼 문제는 주거비예요. 네. 어제도 보시면은 주거비는 크게 보면 미국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한 CPI 40% 차지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높냐면 그냥 렌트비만 들어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ORR이라고 해서 자기 주택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정도 임대료를 낼 거야 그 서베이를 하거든요. 그게 들어가는데 그게 매달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데이터 보니까 0.75 뭐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뭐 좋게 보는 사람은 저도 그 가능성을 보는데 미국의 모기지 지금 30년짜리가 거의 7% 육박하거든요. 예. 과연 이게 지속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집값이 빠지면 후행적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보는데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물가 부분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에게 스티키한 그런 게 벗어나려면 어떤 주택가 노동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져야 네. 가능한데 최근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 5연세인데 안 돼. 근데 우려가 또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휘발유 가격 봅니다. 미국도 또 네.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또 유가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서비스 물가가 올라왔지만 그 어쩌면 그 커머디티 가격, 상품 가격이 내려와서 유가가 내려와서 이걸 잡아줬는데 네. 야 이거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인플레 우려 요인들이 잘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혈압 환자에게 고혈압이 이 약을 써도 잘 안 잡히고 저 약을 써도 잘 안 네. 잡히게 되면 좀 강한 처방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국면에 아직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뭐 제가 서두에 좋은 나쁜 뉴스에 참 반응을 안 했다 말씀을 다시 예. 강조했는데 역시 안 좋은 뉴스 이게 대표적인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금리의 상승 속도를 늦추지 않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우려감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균열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바로 그 균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일 것 네. 같은데요. 가계부채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워낙 큰데 네. 흔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큰 문제는 안 나타났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피로골절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충격이 오지 않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면 부러지는 네. 그런 상황이 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막 가게가 막 터져서 은행권 부실이 오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어떻게 했던 간에 이창용 총재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가계부채 잔액이 한 6월 말 기준 보면은 우리나라가 1,869조 예,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명목 GDP 대비 한 90% 수준 뭐 이 정도 있는데 하여튼 가계부채 증가폭은 꺾였어요. 예. 지금 사실 가계부채 증가율이 3.2% 연간으로 이러면 원래 정책 목표가 5%였거든요. 예. 그러면 생각보다 잡혀는 가고 있는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가계부채가 어디서 우리가 불안한 거냐? 부동산이 터지면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 많이 내려가고 집값이 있죠. 여기서 뭐 요새 기사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뭐 반토막 난다부터 뭐 저도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집값이 그 정도로 무너지면 사실 매우 힘들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 완화나 세금 정책을 써야 되는데 또 그러기도 쉽지 않고 예. 뭐 의회 구성상도 그렇고 뭐 이러한 불안감들은 계속 상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전체 우리의 시장 전체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비화되려면 결국은 은행의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은행은 문제가 안 별로 생겨. 문제 없죠. 문제는 이런 건 있죠. 다중채무자들,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뭐 이런 것들. 이금융권이 오히려 약간 그렇죠. 좀 그다음에 PF 리스크가 좀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제가 뭐 요즘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매크로 과잉도 있지만 정말 요새 채권 시장 관심들이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채권 시장에 일어나는 이벤트 하나하나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특히 국내적으로는 며칠 됐죠 저번 주에 예. 그 결국 레고랜드 사태가 한번 벌어지니까 아 크레딧 시장이 완전히 지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걸 생각하는 거죠. 아 맞아 옛날 리만 파산 때도 이랬어. 예.
뭐 이런 분위기 지금 뭐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계 부채에서 좀 이런 확대됐는데 이런 부채 의존 경제가 터질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도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서 이제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걸 확인해 보면 흥미로운 걸 제가 최근에 한번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데이터상으로 좀 확인을 한 건데 예. 생각보다 기업들의 조달 사이드를 보면 문제가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정도 보면 막 어디 뭐 부도 얘기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쵸, 기자님.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저 분명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신평사 자료도 뒤져보고 데이터를 뒤져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가 하도 안 끝나니까 예. 막 돈을 일단 불안하니까 조달해 놓고서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투자도 안 하고. 그냥 돈 들고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사실 이 채권 시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 문제가 생겨야 되죠. 예. 그냥 조달이 안 되니까. 근데 물론 그런 PF 빼고 나서 나머지 기업들을 보면 그냥 돈 돌아오면 조달하지 않고 갚아버리는 거예요. 만기 돌아오면 그냥 맞습니다. 갚아버리는 이거 제가 웃으려 얘기하는 건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러니 기업들도 망하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레미 다이먼에서 그 미국의 제레미 다이먼, 그렇죠. 다이먼이 굉장히 이제 주가 더 많이 빠질 것 같고 얘기하면서 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은행은 문제 없다. 엄청 돈이 많거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만 같은 어떤 종말론 그때와 다른 게 뭐냐 저한테. 아니 당신 나와서 자꾸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계가 날리는데 뭘 말하고 싶냐.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유 뭐 하여튼 은행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돈이 없지 않다. 물론 양극화가 되니까 안 좋은 기업들과 안 좋은 부동산이 있죠. 그건 뭐 예전에도 있었고. 그렇죠. 서울을 든다면 부동산이 지방의 뭐 일부 지역은 완전히 흔들리지만 그렇다고 서울의 핵심지가 확 무너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질문을 좀 장황히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 의존 경제가 매우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크랙이 막 붕괴로 나가는 그러한 징후는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뭐 조금 심리적으로 좀 약간 안심이 되는 말씀이네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볼게. 우리나라 증시가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많습니다. 이 변동성이 이렇게 유난히 큰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큽니다. 아, 그런가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전 세계에서 상승세가 높았던 거 일등이 코스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글로벌 경제에 매우 예. 많이 연동되고 있죠. 특히 수출주들이.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크게 빠지고 이런 형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2년간 올라왔던 어떤 주도주들이 특히 한국의 성장주들이 많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최근에 고민거리가 커지진 네카오 문제도 이게 당연히 그 성장주들의 특징은 금리 상승에 대해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할인율이 변하니까 이게 동시에 작동되다 보니까 펀더멘탈한 요인으로 그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참 이게 단점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 굉장히 심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하게 나가면 예. 이 신용 매물이 국내 개인들이 버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순간순간 고빅마다 한 번씩 푹푹 때리면서 시장을 레벨 다운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증시가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PER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니까 할인 요인이 컸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네. 있었고 또 하나 기업 이익 실적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연동되니까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닙니까? 지금 네. 뭐 다들 얘기하시니까 기업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 내려왔다. 이건 이론적인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근데 거기다 좀 첨부시킨다면 이러한 수급적인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점 이거가 어제 굉장히 보면서 안타까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농담처럼 저녁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어떤 그러한 소위 결제일 때 현상들 이것들도 상당히 시장을 봉포에 몰아넣는 그런 거 되지 않나.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 환산 코스피 하락률을 보면 거의 세계 탑 수준입니다. 한국.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항상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좀 크게 길게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이 그럼 내년 내후년에 지속될까? 저는 그럴 거로 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극단에 거의 다가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우리나라에 뭐든지 들어오면 약간 좀 세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폭이 좀 크고. 그렇죠. 예. 자, 또 하나 이제 뭐 앞선 코너에서 뭐 반도체 짚어봤는데 그랬네요. 이게 네. 또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 반도체 업황 악화. 근데 또 주가는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 약간 반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에 하이닉스가 8만 원 초반이 왔었어요. 예.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다들 연준 뉴스를 보고 계셨지만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때 드디어 하이닉스가 0.9배에 왔다. 어떨까? PBR.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여기만 오면 반등이 나왔던. 뭐. 근데 여기가 전 유지가 안 되면 정말 일단 자본 훼손을 전제하는 건 자본이 깨지니까 이게 깨질 거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적자가 나는 거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게 누가 답은 모르지만 굉장히 격한 논쟁이 있었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뭐 드린 말씀이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섹터 담당 아까 김장열 센터장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아는데 그 반도체 저희 담당자 저희 남대정 팀장도 의견을 물어보면 당연히 섹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내년 초까지도 이거 답이 안 보인다. 예. 이 얘기가 정답이죠. 근데 이제 왜 안 보이냐?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반도체가 너무 재고가 쌓였거든요. 어느 정도 쌓여 있냐면 뭐 제가 그냥 블룸버그 가서 보시면 돼요. 예. 가서 보면 컨선 기준으로 2분기 말에 9.5주였거든요. 2분기 말이 보통 5주 정도인데 근데 3분기 말이 되면 훨씬 더 늘어 있겠죠. 그러면 원래 이대로라면 결국은 공급량 조절이 시작돼야 돼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밀어내기로 가격 단가를 낮춰서라도 팔아야 예. 되거든요. 근데 말들은 조금씩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안 하겠다고 하고 이 얘기가 잘 합의가 안 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연말 연초에 전통적 비수기가 있는 데다가 이러한 저희 뭐 웨이퍼 인풋을 줄인다거나 캐퍼스 컷을 한다. 캐퍼스 컷을 하는 확실한 시그널들을 액션을 보여줘야 원래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한데 하여튼 지금 반등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닥은 대략 그 정도에서 잡고 박스권이겠구나. 반도체가. 예.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본다면 그래 8만 원 전후는 해볼 만한데 그렇다고 이게 11만 원 넘어가는 건 쉽지 않겠구나. 그건 아니죠. 뭐. 그냥 이 정도가 제가 아마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뭐 앞서 코너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뭐 한 6만 원대 초반까지는 뭐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7만 원 넘어갈 장은 아니다. 뭐 이런. 근데 또 하나 걱정은 저 이게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사회자님께서 다들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략 이게 예. 컨선이라고 하는 순간 예. 뭐 그런 갑자기 생각이 예.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그 전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예.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때가 어떻게 보면 바닥 가까운 네. 때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이렇게 바닥에서 모아가야 될 업종 뭐 이런 거 꼽아 주신다면. 일단 지금 가장 첫 번째는 낙폭이 컸는데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죠. 예. 우리가 지난 저희 금리가 낮았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때는 내러티브, 소위 스토리가 되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 뭐 메타버스야 하면 되고 뭐 이런 예, 시대였죠. 예.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분모가 올라간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철저하게 내러티브가 아니라 넘버를 봐요. 숫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이 무차별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런데 숫자가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비스 쪽에서 분명히 개선되고 있죠. 그쪽 물가가 올라온다는 거는 서비스 쪽에서는 비싸게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업이익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중소형주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다른 전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 3년 뒤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러면 그만큼 기업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출형 대기업들.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반도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커지는 건데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다면 선택의 길목에 들어선 것이 아니겠냐. 우리가 장기적 투자에 선택 길목에 들어선 것이 아니겠냐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걸 갖다가 오늘 당장 제가 자신 있게 오늘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점심시간까지 보시는 분들인데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당당을 못해요. 그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10월과 11월, 12월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물론 CPI 관련 뉴스가 있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정치 일정들이 좀 있거든요. 예.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중간선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좀 출렁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요새 하도 영국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제가 농담처럼 영국의 총리가 해임되거나 들어서 정리. 해임되거나 아니면 결국 감사를 철회하거나 아마 해임되지 않을까요? 뭐 그러한 이벤트들이 뭐냐면 고집이 센 것 같은데 그 보고 있기가 좀 보수당에서는 답답하죠. 근데 과거에 보면 영국의 총리들 중에서 이름 기억 못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단명한 사람들이 예. 의원 내각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아까 이제 배드 뉴스에 반응한 날이 오늘이었다면 굿 뉴스는 그런 것 속에서 그러니까 약간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시나리오에 포함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로 약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약간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EBS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